19세기 중반의 파리는 중세 도시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파리 도심 슬럼가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약 10만 명, 오늘날 파리 시내의 인구 밀도 제곱킬로미터당 약 2만 명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구불구불하고 폭이 좁은 미로 같은 골목,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탓에 대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좁은 길, 비오는 날엔 진창이 되는 흙바닥, 상하수도가 정비되지 않은 탓에 생활하수와 오수가 넘쳐나는 도시, 그곳이 파리였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렸고 루브르 궁과 같은 역사적 건물들은 무질서하게 건축된 허름한 건물들에 포위되어 그 위용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 체계의 부재와 녹지 부재는 생활상의 불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창궐과 같은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오노레 발자크는 고리오 영감에서 파리를 지옥과 매춘의 도시로 그렸고 에밀 졸라는 목노주점에 파리 변두리 서민들의 비참한 삶을 담았습니다. 그러던 파리가 어떻게 장베로의 그림처럼 시원한 길이 뚫린 근대 도시로 변신하게 된 것일까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라는 후광을 얻고 1851년 황제에 오른 나폴레옹 3세는 1853년 파리 시장에 오스만 남작을 임명하고 지저분한 파리의 도시구조 개혁을 추진합니다. 여러모로 파리보다 현대적이었던 런던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나폴레옹 3세는 예전부터 파리의 재건설을 생각해왔고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새로운 파리 건설에 착수합니다. 1853년부터 1870년까지 17년간 파리 시장을 지내며 역사적인 도시계획을 단행한 오스만은 불도저식 개발주의자였습니다. 지도 위에서 자로 그어가며 구상한 길을 구현해내기 위해 오스만은 길이 지나갈 곳에 걸쳐 있는 건물들을 가차없이 부쉈고 그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올렸습니다. 개선문을 중심으로 도로를 넓고 곧은 직선 형태로 정비해 교통체증이 해소되었고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롭게 설치해 새로운 양식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녹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새롭게 개조하면서 상하수도망을 신설했는데 상하수도망은 지하에 설치되면서 매립하였습니다. 개조사업 이전에는 지상의 물길을 통해 빗물과 하수, 오수가 섞여 흘렀습니다. 지상에 늘 오수와 하수가 뒤섞여 있으니 전염병은 확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1832년에는 콜레라가 발생해 인구 65만 명이었던 파리의 시민 2만여 명이 숨졌습니다. 상하수도망을 지하에 매립함에 따라 쾌적한 땅을 밟고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지상에 이 오물들이 통과하는 물길이 사라지고 지하에 관로가 생기면서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창조적 파괴도 역시나 부작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파리 재편 과정에서 가난한 사람들,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화가 오노레 도미에의 판화, 철거로 인한 인구 이동은 이를 잘 증언합니다. 잘 닦인 신장로를 따라 기나긴 수레 행렬이 이어지는데 수레에 실린 짐들은 이삿짐입니다. 도시 개조 사업이 시작되자 일제히 쫓기듯 도시 외곽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의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오스만은 시민생활 개선, 환경회복, 도시재생이라는 공공이익을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수용권을 행사해 우선 파리의 빈민거주 지역을 해체했고 도시에서 쫓겨난 그들은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도시 정비 후 임대료가 터무니없이 올랐기 때문으로 근대 도시 파리는 가난한 이들의 피눈물로 만들어진 셈입니다. 당시 파리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1867년 만국 박람회 무렵 파리를 방문한 미국 작가 헨리 터커먼의 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남작은 넓은 거리를 조성하고 구역을 정비했는데 오래된 불결함을 현대적인 우아함으로 교체했다.
아직 해체 작업 중에 있는 구역에 얼룩덜룩하게 검게 그을린 굴뚝 잔해들의 더미가 지그재그로 산처럼 쌓여서 점점 높아지는데 붐비는 마차들, 모르타르와 석재 부스러기 사이를 헤치며 조심스럽게 걷는 이들에게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으로 보인다. 누군가는 근대화를 위해선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오스만이 추구한 것은 근대화만은 아니었습니다. 파리의 도로 계획을 세울 때 건축가 자크 이냐스 이도르프는 도로폭을 40m로 정했지만 오스만은 120m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스만을 파리 시장에 앉힌 나폴레옹 3세의 의중이 있었는데 나폴레옹 3세는 파리 혁명에 세워졌던 바리케이트의 역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시 파리 시내는 중세의 유산으로 인해 좁고 구부러진 도로가 많았는데 이런 구조는 시위대가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쉽게 설치할 수 있어 시위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폭동을 조기에 신속히 진압하여 폭동이 혁명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자신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그 의중은 오스만의 계획에 투영되었습니다. 결국 도시 정비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폭동과 시위의 장소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좁고 구부러진 골목을 넓고 직선화하여 시위자들이 바리케이트를 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스만은 재개발 자금을 세 가지 방법으로 충당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의한 직접 지출과 개발 이익을 담보로 한 개발 채권 발행,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 위임 채권이라는 이름을 붙여 자금 조달 등 오스만은 이런 방식으로 약 25억 프랑을 끌었었습니다. 사업이 한창이던 1858년 정부 예산이 18억 5,800만 프랑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40억 프랑대로 늘어났고 프랑스 정부는 파리 재개발 부채를 20세기 초반까지 가서 겨우 갚았습니다. 막대한 자금의 투입으로 파리는 확연하게 달라졌지만 사회적 불만이 팽배했고 국가 재정은 휘청거렸습니다. 부유층은 만족했고 빈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는데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는 심한 계층 간 갈등을 겪었습니다. 프랑스가 운이 좋았던 것은 경제가 날로 번창하던 산업혁명기에 도심 재개발을 진행해서 경제가 그나마 버텨줄 수 있었던 점입니다. 파리 대개조 사업은 1870년 멈추게 되고 프랑스 프로이센 전쟁 등 정치사회적 격변이 잇따르면서 나폴레옹 3세 역시 퇴위를 하게 됩니다. 파리의 개조 사업은 지금도 계속되어 도심 확장을 위하여 도심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것이 바로 라데팡스입니다. 루브르 박물관과 개선문을 중심축으로 연장하여 새로 만들어진 이 도시는 끝에는 새로운 개선문이 있어 사실상 파리가 연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